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전 속 민주주의를 만나다의 김범수입니다. 오늘도 전문가 세 분과 함께 고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전은 과연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혁명 이후 정치적 혼돈에 빠진 프랑스. 개인의 이상은 실현되지 않았고 지독한 전제 정치만이 자리 잡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란 무엇일까? 토크빌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끝없이 고민했고 그 해답을 미국에서 찾았다. 1년여간의 미국 여행에서 대중민주주의를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그는 프랑스로 돌아와 미국의 민주주의를 출간한다. 오늘 가난한 사람도 내일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당당히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세계적인 역사학자 케네스 데이비즈는 그의 책을 미국사와 미국 정치 이론의 필독서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말했다. 토크빌의 논평과 관찰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서 1831년이 아니라 지금 적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놀라운 통찰력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꿰뚫어본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에 대한 위대한 보고서이자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불리는 그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재조명한다. 자, 오늘의 고전은 바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왜 토크빌이 쓴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죠? 이 책 제목이 미국의 민주주의 맞죠? 그죠. 미국의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메리칸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떠냐를 봤던 거죠.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사회마다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19세기에서는 새로운 현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민주주의라는 어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내지는 제어하면서 어떻게 교화시키고 나름대로 어떻게 뭔가 그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지 이런 것. 그리고 실제 그 스스로도 토크빌은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써놓고 나서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정치학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새로운 정치학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교과서를 쓰고 싶었던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이미 아시겠지만 토크빌이 그래도 누구인지부터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토크빌은 누구입니까? 네. 사실은 토크빌은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 어떤 토크빌에 대해서 그 공부를 했던 어떤 프랑스 학자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사상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1980년대에 와서 급격히 그 토크빌이 부각이 되었던 사상가인데 공동체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서의 민주주의 문제를 부각시켰던 사상가라고 할 수 있죠. 주로 어떤 일을 하다가 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프랑스의 그 아시는 그 노르망디라고 하는 지역의 귀족 가문의 이제 자제로 태어났었죠. 부인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귀족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부인 집안도 되게 곤욕을 치렀고요. 그런 고초를 겪고 나서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왕정 복구 시키는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다시 1830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7월 혁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토크빌은 그러니까 베르사유에서의 이제 배석 판사, 이제 갓 판사를 시작한 배석 판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1830년 혁명이 일어나니까 또 혁명이야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잠깐 쉬었다 휴직을 하고 미국의 형벌 제도를 연구를 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그 핑계를 대고 미국으로 여행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쭉 여행을 다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1830년대 미국이라는 것 자체가 잭슨이안 데모크라시라고 해가지고 잭슨 대통령이 있던 대중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이제 꽃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민주주의 어떤 새로운 측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끊임없이 혁명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혁명이 없이 안정적으로 민주주의가 잘 정착하고 제도화되고 있는 그런 것을 봤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오랫동안 걸쳐가지고 미국의 민주주의 1권과 2권을 집필하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란 게 이분이 이제 프랑스 혁명에 이제 참여한 분 아니겠어요? 근데 겪었죠.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썼을 때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그 고연령화된 이 사회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참 일찍도 깼고 일찍도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자각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7월 혁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제일 많이 생각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들라크로와인가요? 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에서 여인이 깃발 들고 가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그 프랑스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다 선물할 때 모델이 된 게 들라크로의 그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토크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볼 때, 그리고 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런 미국과 프랑스의 상관관계, 그래서 프랑스가 미국에서 뭘 보려고 했던가라고 해서 그 배경적인 지식을 좀 알고 들어가면 그렇죠.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토크빌에 관해서 김경희 교수님 뭐 조금 시작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하셨다시피 토크빌이 살던 시기가 어떤 프랑스 혁명의 어떤 그 전환기에 살다 간 사람인데, 당시에 토크빌의 입장에서는 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물론 미국의 그 독립을 혁명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 혁명이라고 뭐 아렌트 용어로 빌린다면 미국 혁명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정치적 어떤 그 해안을 던지고자 했던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크빌은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민주주의자 내지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가슴은 실제 귀족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또 한편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 활동도 했었거든요. 정치도 참여를 했었던 거죠. 그렇죠? 정치도 했고 실제 나중에는 48년 이후에는 재원 의원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헌법을 직접 기초하기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1851년 그러니까 루이 나폴레옹 정권에서는 외교부 장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고, 동시에 저서로서 되게 그 훌륭한 저서를 남겨가지고 사상가로서의 그 면모를 갖춘, 그러니까 보기 드문 사상가이자 현실 정치가였다고 할 수 있죠. 프랑스의 귀족 출신이었던 알렉시스 드 토크빌. 1831년 미국에서 태동하는 민주주의에 매료됐던 그는 4년 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책을 세상에 선보이게 된다. 그의 저서에는 미국의 전반적인 평등에 대한 감탄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기조사회와 왕정이 지배하던 유럽에 큰 충격을 안겨준 미국의 민주주의. 세계적인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토크빌을 극찬하기에 이른다. 토크빌은 정치 철학의 지평을 바꾼 현존하는 최고의 권위자이자 우리 시대의 몽테스큐웨이다. 그럼 토크빌은 몽테스큐에랑 좀 비슷한 점도 있긴 있네요. 그렇죠? 이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딱 쓰고 나서 일본을 딱 쓰고 나니까 드디어 우리도 19세기 몽테스큐를 얻었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몽테스큐와 비슷한 그런 필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요즘 같으면은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인용 없이 그냥 그 몽테스큐 인용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당신은 인용이 좀 없었어요. 사실은 당신은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그때의 하나의 뭐 풍조 아니었을까요? 그런 거죠. 당연히 다 아는 거니까, 아는 얘기니까 굳이 줄을 달지 않아도 뭐 그럴 정도로. 근데 사실은 19세기 몽테스큐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책에 대해서 환호를 했고, 사실은 토크빌은 그 책 때문에 프랑스 아카데미에 입성을 하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점점 더 이 책에 관해서 궁금해지는데 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 좀 볼까요? 네. 먼저 일고는 1835년에 이제 그 프랑스 그 30년 혁명을 겪고 미국 갔다 와서 쓰죠. 근데 주로 일고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률, 사회적인 형태, 미국 사회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하고 있죠. 미국이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어떻게 정치 제도로서, 사회 제도로서,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되게 미국적인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죠. 죄송합니다. 일본은 나오자마자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건 아주 히트를 쳤죠.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19세기 몽테스큐라는 별명을 얻었던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토크빌은 이건을 미국의 민주주의 이건이라고 쓰진 않았어요. 5년 뒤에 출판을 하려고 출판사를 접촉을 하니까 다른 제목을 원하면서 이 책을 하는데 출판사에서 1권이 성공했는데 그럼 이것도 민주주의 이건으로 하자라고 한 거죠.
근데 약간 그 탐탁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죠. 그래서 미국이 이권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유럽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유럽의 민주주의와 비교를 계속하는 거죠. 유럽의 상태.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는 거죠. 앞에서 일본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분석한다면은 여기는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 민주주의가 뭐냐.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을 걷긴 했지만 혁명을 자주 반복하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평화로운 상태의 미국의 민주주의와 혁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유럽에서의 민주주의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긴 한데 좀 어렵죠. 강 대표님은 좀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그리스에서 이제 온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 데모크라시에서부터 왔는데 이거는 데모스와 크라티아를 합친 말이에요. 이제 데모스라는 거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평민들이 살던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데모스에 사는 평민들이 크라티아, 권력을 갖는 체제다. 그게 이제 데모크라티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의 권력, 민중의 지배, 평민들의 지배를 의미하는 이 말이었는데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아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의 민주주의 있지 않습니까? 평민들이 그냥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리 이제 통치를 맡기는 이거를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근대 들어서는 영토도 커지고 그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민주주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간접민주주의라는 것, 그러니까 의회제 민주주의, 이미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던 것, 그런 것도 민주주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확장되어 갔다라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유럽에서 민주주의를 뭘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홍 선생님께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어떨까? 실제 그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나온 건 네. 아마 19세기 말쯤 돼서 나올 거예요. 19세기 말이 나와서. 물론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본다면 네. 프랑스한테 잠깐 나왔다 사라지긴 했어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요. 오히려 대의제하고 민주주의는 대립되는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민주주의는 네. 직접 민중이 참여하는 건데 그렇죠. 대표는 진짜 엘리트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또꾸빌이 그 책을 썼을 때만 하더라도 대표라는 것들을 아주 극단화했던 사람이 기조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네. 이른바 기조 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기조가 그런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표제를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뭐 흔히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10여 가지 이상으로 민주주의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정리를 한다면은 첫 번째는 일종의 사회적 상태로서 조건의 평등, 사람들 조건들이 평등해진 상태, 그러니까 아주 사회학적인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나중에 다른 책에서도 그런 꼽이 쓰는데 이미 프랑스는 700년 전부터 민주주의가 지행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토크빌이. 네. 그게 뭐냐면은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머지는 전부 시민으로서 평등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평등의 개념으로. 평등의 개념으로 평등이 되었다. 물론 그게 이제 하향 평준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떻든 간에 네. 그런 측면으로 되게 많이 쓰고 있던 거죠. 근데 그런 민주적인 상태가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잘 쓰고 있는 것이 토크빌이 인민주권으로서 쓰고 있어요. 인민주권. 네, 그러니까 조건의 평등으로서 사회 상태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것과 그것이 실현된 형태로서 인민주권. 그게 본래적 의미의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그것도 동시에 쓰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은 이 앞의 것의 반영이다라고 봤던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조건들의 평등, 사회 상태가 민주주의가 이 정치 체제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라고 봤던 거죠. 반면에 유럽에서는 특히 프랑스에서는 항상 이런 조건들 평등이 있는데 뭔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이게 분출되면서 혁명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치 제도로서 정치 체제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혁명이라고 하는 길로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700년 전부터 그런 거죠. 기존에 깔려 있었지만 네. 현실 속에서 제도적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유럽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 차이를 기술했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차이를 봤나요? 그 또꾸빌 자체가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거죠. 미국 사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귀족의 흔적이라는 게. 물론 이주에 간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시작부터가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런 귀족주의적인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등이 이루어졌던 미국에서 어떻게 그게 정치제도로 잘 되어 갔는지. 그걸 반면에 유럽에서는
내진 프랑스에서는 귀족적인 흔적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커왔던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이제 잭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득권, 이전에는 기득권 귀족들, 좀 기득권 세력들이 주로 이렇게 선출하던 대통령을 잭슨은 이제 그 기득권 출신이 아니고 뭐 군인 출신인데다가 그 출신 자체도 기득권 세력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인 남성들에게 투표권도 더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도 더 많은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뭐 이런 시도를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토크빌이 이 책을 쓸 때는 이제 그런 모습들, 미국에서 그 잭슨이 이 대중적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을 텐데,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 잭슨이라는 분이 당시 인디언들을 잔혹하게 이제 유폐시키고 박해를 가하고, 그래 이제 사유재산권을 이제 박탈을 하고, 이렇게 지금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가게 하고, 우리가 흔히 잭슨을 가리켜가지고 이제 미국 고립주의의 어떤 그 중간 원조다. 잭슨 시대의 민주주의가 이 책에 그것도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기술이 되고 있는지 그게 꼭 그러지는 않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 체제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미국이 작동되는 그 메커니즘들을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꼬뮌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뭐 실제 미국의 배심원제도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분석을 하면서 미국의 나름대로 어떤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약간은 나름대로 어떤 보편성이라는 것들을 좀 찾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원리들이라는 것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지, 잭슨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기에 뭐 어떤 인물과 관련돼 가지고 민주주의를 보려고 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 실제 분석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미국이 영토를 팽창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그 부분에서 사실은 서구 중심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죠. 근데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시대적인 한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혹시 김경희 교수님도 뭐 또 붙이고 싶으신 게 네, 있으시면? 그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시 봤던 건 타운십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티파티 뭐 이런 것처럼 미국은 그 가장 하부 단위에 있어서의 그 시민들 간의 어떤 자발적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 결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치가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미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것으로 봤던 것 같아요. 유럽하고 좀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그게 바로 프랑스하고 다른 점이죠.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600년 전부터 뭐 평등 이게 됐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아마 앙시앙 레진과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저가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미국처럼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 구조도 다르고, 조금 이따 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요. 그 구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안정적이고 근데 힘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말씀은 프랑스는 굉장히 변동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많은 혁명을 거치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핵심적인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텀 오브 타운십의 미국의 민주주의 요체를 봤다면 프랑스 대혁명 또 그리고 그 1800년 그 7월 혁명도 방향성만 놓고 보면 바텀업이잖아요. 물론 뭐 발단이라든지 상황 전개는 탑다운으로 진행이 됐지만, 미국은 권력의 기반이 그 밑에서부터 있다 보니까 위로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갈 수 있는데,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프랑스 혁명은 그럼 밑에서부터 뒤집은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바텀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밑에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전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텀업, 탑다운 그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타운십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프랑스도 우리 꼬뮌이라고 하죠. 지금도 꼬뮌이 있으니까 조그만 가장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토크빌이 이 꼬뮌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학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책에서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잘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꼬뮌을 통해서 쉽게 피플들이 민주주의를 익숙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미국은 그런 타운십 제도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공공성이라는 것들을 획득하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토론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공공성을 발휘하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민주주의적인 정치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프랑스는 그런 꽃민주제도가 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내지는 있다면은 그것이 중앙 집권화된 체제 속에서 편입되어 가지고 명령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다운 형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대중의 어떤 뜻이 밑에서 위로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정리된 상태로. 그러니까 폭발해가지고 혁명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미국은 잘 돼서 그렇게 정착을 했던 반면에 민주주의가 상태적으로 사회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해버린 것, 그것이 혁명이라고 봤던 거죠. 중간 결사체 이해를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들었나요? 유럽에서 교회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그렇죠, 국교회. 예. 예. 그래서 국교로서 한다거나 내지는 정치에 관여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교회라는 것은 절대 공적인 영역에서는 활동하지 않지만은 사적인 공간에서 공공성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교회에 되게 많이 주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교회가 있지만은 그게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 공동체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라고 해서 교회를 되게 중시를 했었죠. 모여서 의견 네. 나누고 같이 행동으로 그러기도 하죠. 공경하고? 네, 네, 네. 서부 영화 보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목사님 막 총도 쏘시더라고요. 맨날 이거 좀 치고 해. 근데 자기 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죠. 네. 벤자민 꽁스탄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프랑스 혁명의 민주주의는 고대 민주주의를 추구했다. 근대인들에게 자유는 사적인 독립의 향유로 정의된다. 개인들이 사적인 삶 속에서 독립된 존재로서 자유롭게 사고한다. 근데 토크빌은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적인 부분에서만 매몰되면은 그게 너무 이기심,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머물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가 폭발할 수 있으니까 고대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꽁상이 말하는 대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에 한정돼서도 안 되는 거고 이 중간적인 길,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공성이라는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체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좀 형상화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많이 강조했던 게 지방자치제였어요. 아, 프랑스가 오랫동안 중앙 집권화되었던 거고 그 꽃미라는 것 자체가 실제 이미 별로 의미가 없이 행정제도에 편입되어 버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지 않고 이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꽃민제도를 발달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상원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상하 양원제를 토크빌은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건 그 몽테스키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하원은 쉽게 보통의 평민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거고 상원은 귀족들의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상하 양원제를 통해 가지고 일정의 권력이 분립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이제 책의 내용에서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분이 민주주의 역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토크빌 같이 이렇게 굉장히 혁명적이었던 분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미국의 영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민주주의가 미국의 영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영어. 네. 오. 그게 뭐냐면은 프랑스 예를 들면 귀족의 불어도 나름대로 고상했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네. 개인들의 어떤 특성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뭔가 괜찮은 불어들, 고급 불어들을 썼고 실제 평민들은 좀 천박한 불어를 썼겠죠. 근데 미국의 영어를 보니까 물론 토크빌도 영국에도 다녀왔고 했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미국의 영어를 보니까 약간 그렇다는 거죠. 다 동질화되어 있는 거고 편한 영어들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래 민주주의가 맞아. 그런데 사실은 귀족주의 시대에 뭔가의 고상함들, 괜찮음들이라는 게 남아있다는 것들 아는 그게 아쉬운 거죠. 좀 천박하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동질화되고 동일화돼 버린 거죠. 결국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자기 물질적인 이익 추구, 부를 축적하는 것 여기에 매몰되고 있다는 걸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좀 안 좋은 측면이라 볼 수 있던 거죠. 물론 그것들을 미국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까 그 결사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상태로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아쉬운 거죠. 본인 스스로도 귀족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그 민주주의 역설이 이제 좀 잘못해서 극단화되면 뭐냐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물질적인 이익의 추구라는 것 자체에 만족해버리게 되면은 실제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물질적인 이익을 잘 줄 수 있는 권력에 대해서 금방 순응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최근에 그 근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정권의 변화는 바로 그런 것들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해 준다면은 그 사람이 나의 정치적인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민주적인 전제점이라고 하는 귀결점을 낳은 거죠. 쉽게 말해서 빵을 주면 나한테 자유를 그죠. 덜 줘도 된다. 그러니까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권력이면 된다. 나의 사적인 포퓰리즘. 부분, 거기만 잘 보여주면은 나머지는 I don't care인 거죠. 민주주의 시대 평등은 인간을 단지 자기 자신에만 몰입하도록 고립시킨다. 결국은 인간의 정신을 물질적 향유를 향한 길로 이끈다. 미국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했던 토크빌이지만 그의 저서에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역설이 존재한다. 각각의 계층의 언어가 존재하고 언어가 구별되어 사용된다. 언어는 타고난 독창성과 색채와 윤곽을 보존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부심을 불어넣어준다. 계급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를 구사했던 귀족들. 토크빌은 귀족의 언어가 계급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이며 자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의 언어는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 동질화되어 개인들의 습속을 단순화, 동질화시킨다고 여겼다. 고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특징이 단순하지 않거든요. 한번 쫙 봐가지고 읽히고 이것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전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특히 좀 방금 말씀하신 민주주의 측면에서 그 토크빌이 아무리 프랑스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그 모범으로 봤다 하지만 그 모범 속에서 다양한 측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반독재 투쟁 뭐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민주주의는 다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민주주의 자체도 그 안에 잘 갖고 나가야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거니까 그 다층적인 측면을 보여준 거죠. 그 토크빌도요. 다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측면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측면은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 정치 체제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 어린 학생들 보면은 언어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줄임말 엄청 많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은 참 문제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정치 체제나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애들도 바뀐 건데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는가라고 토크빌식의 문제의식을 가지면은 그럼 우리가 같이 아이들과 우리가 기성세대와 아직 자라나는 아이들과 같이 살아나간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안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요즘 젊은 애들은 뭐 이래서 문제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 틀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토크빌이 제안한 해결책은 결국 그럼 뭐였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결국은 그 토크빌은 그래서 위대한 시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위대한 게 뭐 대단한 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토크빌이 주변에 아주 그러니까 뭐 선량한 가장도 있는 거고 좋은 아빠, 뭐 좋은 남편. 근데 정작 필요한 건 위대한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에서 자기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뭐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서도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은 언제든지 그런 민주주의적인 전제정, 되게 그 형 노선적인 것 같지만은 그런 전제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자기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그 테두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어떤 공공성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 자유를 실현을 하고 실제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시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위대한 시민이라는 것은 아까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공적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확보되고 어소시에이션 활동, 그러니까 결사체육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교육 활동 내지는 뭐 교회가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공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장, 뭐 배심원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위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적으로 소통하고. 토크빌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웃 사람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거울과 같은 존재다. 왜냐면 다 똑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물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면은
다 그런 사람들만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경계를, 개인의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위대한 시민, 그리고 전체적으로서 위대한 인민으로서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토크빌이 쓴 이 그 자신이 관찰해서 이렇게 거의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사 시대, 민주주의의 선사 시대적인 어떤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신 거니까 그것이 이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화 발전하겠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참고해야 될 그 원형은 거기 있는 거죠. 결국은 평상시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제 결사체 또는 공동체 이런 것들이 사실 평상시에 그런 걸 나눌 수 있고 그 이제 작은 단위에서부터 국가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그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그 이 상시적인 결사체라고 상시적인? 네, 그런 시민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토크빌의 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은 이 고전은 어떻게 후대에 그 다음 토크빌 이후에 영향을 미쳤고 또 평가는 어떻는지. 그 19세기 동안에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사실은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귀족이었던 토크빌이 민주주의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진짜 선지적이었던 거, 그거 되게 충격이었던 거죠. 유럽 귀족들한테는 충격이었겠네요. 그죠. 야, 민주주의가 그런 거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토크빌이 민주주의는 결국은 섭리적인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대 거스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스를 수 없는데 내버려 두면은 혁명으로 가지 않냐, 유럽처럼. 근데 미국은 그걸 잘 컨트롤, 잘 다스려가지고 잘 안착시키고 있지 않냐라고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제도화할 것인지. 한편에서 토크빌은 그런 몽테스키 이후에 어떤 보수주의적인 전통, 귀족으로서 중간 집단을 강조한 보수주의자였고 또 한편 정치적 자유를 강조한 자유주의자였던 거고 그리고 시민의 덕성을 강조했던 공화주의자였어요.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잘 받아들이고 싶어 했던 거죠. 토크빌이 재밌는 게 두 가지 예언을 하는데 하나는 1848년 2월 혁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1830년부터 48년까지는 그러니까 당시 약간 기조시대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선거권이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기조라는 사람이 그 학자이기도 했고 뭐 뛰어난 학자, 유럽 문명사라는 책을 쓴 뛰어난 학자였는데 이성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회에 흩어져 있는 이성이라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주권을 확립해야 된다는 이성의 주권론을 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선거권을 제한해서 그 당시에 0.7%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토크빌이 보기에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 선거권을 줘야 된다. 안 그러면 혁명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그 자기 권리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혁명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욕구도 있었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곧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48년 혁명이 발생했던 거죠. 2월 혁명. 그래서 보통 선거권이 주어지죠. 두 번째 예언은 나폴레옹, 그러니까 루이 나폴레옹 조카가 이제 그 당시에 48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돼가지고 제2공화국이 되는데 이 공화국이 재밌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할 때 이걸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빌이 양원제를 주장했던 거거든요. 둘이가 충돌했을 때 그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구태타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결국은 둘이 충돌하면서 발생을 했던 거죠. 예, 그냥말로 민주주의의 보고입니다. 보고. 생각보다 오늘 좀 많은 걸 좀 배우게 되네요. 혹시 뭐 저희가 또 알아야 될 거 있으면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예. 어떤 그 프랑스 정치학자가 얘기를 토크빌이 민주주의를 가장 풍성하게 얘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아주 정책적인 측면, 뿔뿌리 측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뭐 사회적인 상태로서 민주주의를 얘기했고, 뭐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가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역설 민주주의 아까 역설까지. 민주주의 역설 그러니까 예. 전제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전제적으로 갈 수도 있어라고 한 거죠. 하지만은 민주주의는 스스로 그걸 교정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있어라고 하는 거죠. 자생 능력이 있다. 그죠. 예. 스스로 그걸 전제적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가장 넓게, 가장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전제정의 극단적인 형태는 아마 20세기의 전체주의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치 같은 경우도 히틀러 같은 경우도 실제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거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실은 대중의 지지도 있었으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전제정의 극단적인 형태겠죠.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타운십 제도, 그러니까 실제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것들 자체가 민주주의 자체 그것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가장 포괄적으로 이해한 사상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민주주의 전제정이란 말은 이제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사실 그런 개념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구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다 보면 이 전제정이 된다면 이제 이게 민주주의가 전복이 되는 상태를 말하겠죠. 그렇지만 토크빌은 아마 이제 그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거, 대중의 어떤 이제 자발성에 이제 기초하면은 전제정을 막을 수 있다, 위대한 그 시민들에 의해서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고요. 딱 떠오르는 의문은 이전에 이제 근대 들어가지고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이제 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서도 계속 하실 텐데, 그러나 그 민주주의에 관한 그 개념이 굉장히 당시 두려워했다라는 사실과도 맞물려서 실제로 위대한 어떤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서양의 근대 고전 저작 중에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제목에다 달아서 다룬 책은 이게 처음 아닙니까? 이전에도 민주주의가 제목에 들어간 책이 있었던가요? 그건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처음 얘기하고 책 제목으로도 그렇게. 그러니까 또 더구나 귀족의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그걸 말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기된 언어였기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약간 여담이지만 영국의 글래드스톤 같으면은 1860년, 50년, 60년대 영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정치가였는데 자기가 그날 어느 날 그 보수당 어떤 정객이 너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날 되게 치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희 교수님 뭐 첨부하고 싶으시죠? 토크빌이 강조를 하는 것 중에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예. 오히려 평등보다 자유를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 또 자유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의미의 자유가 있는데, 이 토크빌은 그 프랑스 혁명을 바라봤을 때 프랑스 혁명은 평등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자유가 없는 데서 평등을 추구하다 보니까 혁명을 일으킨 목적과는 다른 식으로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자유의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지방자치를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풀뿌리 민주주의. 그게 없으면은 평등이 제대로 갖춰질 수 없다. 그러니까 평등과 자유, 이게 모두 다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만 너무 강조됐었을 때는 다른 쪽에 의해서 하나도 그 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미국은 그 어떤 그 미국의 그 역사의 특수성상 프랑스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이 그렇죠. 어느 정도의 절대적 빈곤은 그래도 극복한 시기였으니까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프랑스는 절대적 빈곤이 있다 보니까 이 평등이 더 강조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진정한 자유가 혹은 정치적 자유가 오기 위해서는 빈곤이란 문제, 평등이란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또 함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혁명은 독립을 향한 막연한 열정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성숙함 가운데서 일어났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씩만 좀 여쭤보죠. 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런 거다. 한마디로 얘기를 보신다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책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제 특히 이제 IMF 이후에 급격히 신자유주의 사회가 되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한편의 불행인데,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민주화 시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민주적인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IMF 이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질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 낱낱이 흩어져 버린 사회인 거고. 너무 한 칼에 정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예,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가 너무 강한 사회가 되어버리니까 사실은 한국 사회가 이제 언제든지 다시금 이제 전제적인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물론 전제적인 왕정이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 자유에 무관심해지는 거고 공공성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고, 단순히 이제 나의 물질적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 언제든지 표를 주는, 그러니까 뭐 권력이 부패한다고 나의 물질적인 이익을 준다면 그건 그러니까 상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위험성 있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촛불 시위 이런 것들이랑 같이 한국 사회 그나마 어떤 건강함이라는 것들 보여주는, 공공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민주주의가 단순히 그러니까 이례적인 투표라든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행위,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 의한 민주주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위대한 시민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강 대표님은요? 저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민주주의에도 국적이 있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이 있다는 얘기는 그 각 민족이라든가 그 나라의 어떤 역사와 직접 밀접하게 연관돼서 거기서부터 민주주의의 씨앗이 자라나고 그러한 민주주의의 씨앗 또는 바탕은 우리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뭐 1945년에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거 미국이 심어준 거, 미국이 선물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도 그 미국의 뭐 타운십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과거에 이 조선시대가 해체돼 가면서 뭐 동학농민운동이라든가 3.1운동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 민주운동들을 거치면서 우리 자체의 민주적인 전통이 형성이 되어 왔거든요. 그 민주적인 전통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4.19 혁명도 있을 수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제 촛불 집회도 있었던 것이고 그거는 삼국시대부터 있었죠. 삼국시대. 예, 좀 이제 그거는 좀 과장되게 이제 말하면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적어도 어쨌든 우리 근대사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독특한 민주주의가 있다면 우리는 또 우리대로 그 민주주의 전통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자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왜 한번 우르르 해가지고 딱 그 정의를 구현한 다음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지금 이제 그 홍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대한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그런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체제는 뭔가 이걸 좀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 교수님은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분 선생님께서 그 지금 한국 현실과 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프로그램이 고전 속의 민주주의와 관련되는 거니까 이 책을 고전과 혹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되새겨보게 하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국마다 민주주의 형태가 다르고 뭐 토크빌이나 몽테스큐에나 뭐 전부 다 그 어떤 국적이 있는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게 있다면은 어떤 그 폭력 그다음에 획일성 뭐 이런 것과는 대비되는 포용 그다음에 다양성 뭐 공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래도 가장 많은 그 공통분모를 가진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으면서 민주주의의 시민이라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성숙시켜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는 책이 아닌가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인 것 같습니다. 자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전 속 민주주의를 말하다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세 분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고전 속 민주주의를 말하다 수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 그런 미국이 정의한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토크빌은 날카롭게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시민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애정과 관심이 전혀 없게 된 순간 그는 그저 외국으로부터 침략당해 정부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이고 무력한 시민이 되고 만다. 토크빌은 민주주의 체제의 위험성까지도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던 것. 개인의 테두리를 벗어나 공공의 자유와 이익을 소중히 여기는 위대한 시민이 필요한 시대.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가 시대를 뛰어넘어 옅어지는 민주주의의 정의를 바로잡는 기폭제가 되길 바라본다.